거기 1번 보시면 문제가 요거는 잘못됐죠. 예,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5,000주에 2,000원 주고 샀는데 얼마가 됐어요? 2,500원. 그러면 얼마 올랐죠? 500원 올랐죠. 그래서 5,000주 곱하기 얼마요? 500원. 그래서 5,000주 곱하기 500원 하시면 얼마 나와요? 250 나오죠. 그 다음에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 얼마요? 250. 우리 문제 푸시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 들어가셔서 예, 요게 맞나 틀리나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여기 사장님 오시면 한마디 좀 해야 되겠어요. 교재 오타 좀 잡으시라고. 여기 사장님이 저희 책 갖다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교재 쓰는 이유가 딴 데보다 조금 더 싸게 들어와요. 그리고 어차피 전산회계 전산세무 교재는 미안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저거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면 옛날 거 문제가 몇 개 더 있느냐 딱 그 차이거든요. 어차피 내용은 그 밥의 그 나물이라 해커스든 뭐든 다 그냥 쓰레기예요. 전산회계 전산세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책들은 어차피 다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뭐 누가 해커스가 좋대 그냥 그 사람들이 팔아먹으려고 좋다라고 쓰는 거지. 제가 8개 써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차이는 뭐냐면 요게 제가 조금 더 두꺼워. 그러면은 옛날 문제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덜 두꺼워. 그러면 기출 문제가 몇 개 빠졌어.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산회계 전산세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 공부했죠. 내용 공부했죠. 그 다음부터는 얘 책은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전산회계 1급 떨어졌어. 그러면 시험 한 1, 2주 정도 남겨놓고 그냥 하루에 전산회계 1급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책 절대 사지 마시고. 종종 책 사시는 분 있어요. 제일 아까워요. 이거 책보다는 그냥 제가 보내드린 이거 있잖아요. 기출문제. 여기에 있는 거 프린트해서 뽑아서 이거 푸는 게 훨씬 더 책값도 아끼는 거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책 사셨대.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하죠. 다음부터 뭐 살 때는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시라고. 왜냐면 책 2권 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 2권 사면은 1+1은 2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부해서 1+1은 2가 안 돼요. 이거 책 2권 사잖아요. 그러면 1.2 내지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은 교육도 또 받지 마시고.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서 떨어졌어. 딴 데 가서 똑같은 수업을 또 들어. 그러면 1+1은 2가 아니라니까요. 1.2 내지 1.5 이내로 줄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권장드리냐면 만약에 이 수업을 또 듣고 싶어 그러면 이거보다 위에 걸 들으세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수업 들을 거는 컴퓨터를 들으십시오. 컴퓨터 자격증 없는 분들. 그래서 컴퓨터 자격증 없는 분들은 컴퓨터 자격증 하나씩 더 따 놓으시고 자격증 많으면 취업은 잘 돼요. 저도 뭐 제가 뭐 어렸을 때 딴 것 때문에 취업이 잘 됐었던 게 아니고 그때도 자격증이 한 15개인가 18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하고 이제 학교 성적이 아주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거 갖고 취업 됐었던 거지 뭐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1년치 보험료 그 다음에 몇 월 달이요? 8월 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현금 비용.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은 언제 거요? 올해 거. 수익 비용은 내년 거. 지금 선급 비용이잖아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걸로 써야 돼요? 올해 거. 그래서 분기는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선급 비용. 그 다음에 차변의 사무실의 보험료니까 800번대 무슨요? 보험료. 일단 여기 기본 세팅이에요.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0 곱하기 12분의 지금 몇 월부터죠? 8월부터죠. 그러면 8, 9, 10, 11, 12 해서 몇 개월? 5개월. 그리고 계산기.
그러면 62만 5천 원 나와요. 그래서 요게 올해 거. 근데 우리는 언제 게 필요해요 지금? 올해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얼마예요? 62만 5천 원. 끝. 그리고 결산 헷갈리시면 요렇게라도 꼭 풀어보세요. 외워서라도 매칭. 그리고 결산 잘 안 되시면 이야기하세요. 요거는 뭐 저번에 전산회계 1급 때도 드린 것 같은데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과부족이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우리 현금 과부족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뭐요? 잡손실. 근데 지금은 잡이익 잡손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22만 5천 원어치를 다 찾았죠? 그래서 20만 원은 뭐래요? 거래처 과장님 결혼하셨대요. 그래서 800번대 무슨 비? 접대비. 그 다음에 판매 부서 서류 배송비. 예, 우리 배송은 무슨 비로 처리해요? 운반비로 처리해요. 무슨 비로요? 운반비. 얼마요? 2만 5천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과부족? 현금 과부족. 그리고 제가 요거는 현금 과부족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요건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12월 31일에다 분계를 넣어요.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20, 그 다음에 차변에 운반비 얼마였어요? 2만 5천 원. 대변에 무슨 과부족? 현금 과부족 넣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를 들어가세요. 합자. 지금 들어와 보세요. 합자. 합자 몇 월 며칠로 들어오세요? 12월 31일로 들어와 보세요.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현금 과부족 보이세요? 못 찾겠으면 컨트롤 뭐요? F. 현금 과부족 차변하고 대변에 잔액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잔액 안 뜨면 차대변 위치는 맞은 거예요. 분계가 다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금 과부족의 위치는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왔는데 잔액이 뜨네. 그러면은 위치가 틀렸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액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은 쉴 수 있죠. 차대변 안 뜨네. 그러면 일단 차대변 위치는 뭐 했다? 맞았다. 왜냐면 현금 과부족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대변 위치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2023년 9월 며칠이요? 30일. 우리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장기차입금의 뜻이 뭐죠? 몇 년 이상? 1년 이상. 뭐 했다? 빌렸다. 그게 장기차입금이죠? 근데 이제 몇 년 이내 남았어요? 1년 이내. 그러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부채. 그래서 얘는 언제 쓰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 그러면 몇 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되셨습니까? 이제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1억. 서울.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 부채. 얼마요? 1억.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4개는 맞춰야 돼요. 못 맞춰도. 이 정도 수준이면. 왜냐면 지금이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예요. 지금은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건 정리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냐 7월 6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접수일이에요. 7월 6일이. 그래서 또 그날 또 새벽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놈의 거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선착순이라 7월 6일날 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그날은 원수 접수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3개.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최근 추세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정상 감모. 앞에 보시면 지나가듯이 한 번인가는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지나가듯이 설명드린 거라.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하고 뭐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의 가산. 회계 처리는 안 해도 돼.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회계 처리 해야 돼. 거기 무슨 감모래요? 비정상.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계 처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950개가 몇 개 됐죠? 880개 됐죠. 몇 개 줄어들었어요? 70개.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감모의 뜻이 무슨 부족? 수량 부족. 그래서 몇 개 부족했다? 70개. 하나당 얼마예요? 1,500원. 요게 감모예요. 그래서 70개 곱하기 1,500원 하면 10만 5천원. 그래서 이 10만 5천원 관련돼서 분계를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분계.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 보세요. 이게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얼마 줄었다? 10만 5천원. 뭐의 증가? 비용의 증가예요. 뭐라고요? 비용의 증가. 비용 증가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뭐가 줄어들었죠? 상품. 얼마 줄었어요? 10만 5천원. 얘 팔아야 되죠? 팔았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적요 몇 번이요? 8번. 무슨 대체? 타계정 대체.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아주 어렵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하실 건데 가끔씩 내다 보니까 최근 추세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적이라고 나오면 분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뭘로 나올 거예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 나오고 비정상적 나오면 정상적은 할 거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하면 된다? 비정상적만. 그래서 금액 계산 하신 다음에 차변의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 손실. 그 다음에 대변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 제공품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무슨 자산 관련된 거예요? 재고자산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꼭 요거 적어 주셔야 돼요. 적요 몇 번이요? 8번. 이거 왜 적어 주셔야 돼요? 안 팔았잖아요. 안 팔고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요거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 넣어요? 12월 31일. 그리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두 번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만 5천원 대변의 상품 10만 5천원 적요 몇 번이요? 8번. 요거는 우리 잘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나오면 수동 하나 자동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 자동 이거 넣어 봤었잖아요. 무슨 자산이요? 기말재고 자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수동 하나 자동 하나입니다. 뭘로 나왔을 때만요? 비정상으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하시냐면 요걸 구해야 돼요. 원재료 있죠? 원재료는 1,000원에 몇 개요? 700개. 그래서 1,000원에 700개면 7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은 2,500원에 몇 개요? 550개. 2,500원에 550개. 그래서 137만 5천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품은 1,500원. 요게 키포인트예요. 950개에다 곱해야 될까요? 880개에다 곱해야 될까요? 네, 880개예요. 왜냐면 제가 항상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뭐가 실제예요? 네, 880개가 실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실제에다 곱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장부라는 건 우리가 고치기 쉽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장부에다 100개 썼어. 근데 창고 갔는데 70개 있어. 그러면 몇 개만 있는 거예요? 70개만 있는 거죠. 왜냐면 창고에 있는 게 실제니까. 그래서 항상 기준은 어디라고요? 실제예요. 그래서 1,500원 곱하기 몇 개요? 880개. 그러면 130 얼마요? 2만원. 요거를 무슨 결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무슨 결산? 자동 결산. 왜냐면 이게 기말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 가서 얼마요? 70. 기말 제품 가서 얼마요? 137만 5천원. 기말 상품 가서 얼마요? 132만원. 2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세요. 입력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수동도 넣어야 되고 모두 넣어야 돼요. 자동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 자동결산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래서 기말 상품이 아까 얼마였냐면은 132만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가 얼마였냐면은 7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 제품이 137만 얼마요? 5천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리고 오랜만에 했다 그래서 이거 3개 못 넣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걸 못한다 그러면 이해하지만 이거는 그 자동 결산 중에서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못 찾겠으면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뭘로 하라고요?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상품 치면은 여기 상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원재료 치면은 여기 원재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 치면은 제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원래 문제풀이 한 건 문제풀이 한 거고 기출문제 들어오면 또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여기. 원천징수에서 무슨 자료 입력이요? 급여 자료 입력.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긴기한의 급여 내용 및 관련 자료이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수당공제를 등록하고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같이 볼게요. 일단 뭐 하시냐면 밑에 있는 거 다 읽어보시고 여기 무슨 공제 넣으세요? 수당공제 넣어보세요. 그래서 5분 후에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공제 들어오세요? 수당공제. 그래서 기본급은 역, 상여는 뭐요? 부, 직책수당 역, 그 다음에 월차수당은 부, 그 다음에 식대. 거기 밑에 보시면 식대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제공 안 하고 있죠. 제공 안 하면 뭐라고요?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단독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내교통비 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 야간 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남았죠?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죠. 거기 밑에 보시면 당사는 연구기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며 연구보조비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요건이요? 비과세. 네, 그럼 거기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요? 비과세라고. 그럼 비과세 하시고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 그 다음에 비과세는 꼭 여기 뒤에서 F2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뒤에서 뭐야? F2. 그러면 연구 치면 똑같은 거 떠요. 그래서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 그 다음에 과세일 때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네.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F2 여기에다가 보면은 지금 뭐죠? 연구기관이죠. 예, 뜨면 그냥 엔터 치세요. 예, 괜찮아요. 뜨면은 그냥 엔터 쳐서 하면 돼요. 예, 쳐도 되고 F2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해서 되면은 하면 되는 거고 F2 눌렀는데 반응 없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치면 돼요. 예. 근데 이거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똑같으니까 다행인데 이거 다를 때도 있어요. 비슷하게 나올 때도. 예. 그래서 무조건 제게 답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되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안 되면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입력하셨죠? 예. 안 돼요. 똑같이 쳐야 돼요. 시험은 항상. 예, 그 앞에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주 삼성전자야. 그러면 꼭 주 치셔야 되고 주식회사 삼성전자야. 그러면 주식회사 쳐야 되고 항상 시험은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직장 상사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상사 됐을 때는 내가 요렇게 하면 돼.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무조건 똑같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쓸 때 보면 지상 1층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상 1층이라고 쓰는 거고 지상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상 1이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게 뭐가 정답이 될지는 모르는데 똑같이 쓰면은 정답이 될 확률이 어때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똑같이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이거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인 눌러서 나오시고 지금 이거 몇 월 달이에요? 12월 며칠이에요? 30일. 그래서 12월 30일 가시는데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치랑 얘 위치랑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이 맞추실 분들은 여기 수당공제 눌러보세요.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위아래 표시 있어요. 요거 보이세요? 그래서 식대 누른 다음에 위로 올리면 식대가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도 돼요. 똑같이 맞추면 좋은 점은 뭐냐면 입력할 때 덜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십시오. 똑같이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상관없어요. 있는 것만 다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맞추실 분은 요거 이용하셔서 맞추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여기에다가 입력하세요. 그래서 기본급은 350, 식대 10, 직책 60, 자가운전 30, 연구보조비 20. 그 다음에 국민연금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장기요양,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세금 일단 여기까지 넣으세요. 그래서 수당공제만 맞으면 입력은 틀릴 확률은 아주 낮죠. 그대로만 치면 되니까. 거기까지 일단 하시고 그러면 여기 가서 월정액도 넣어야죠. 그럼 여기 보면은 월정액 뭘로 하래요? 모두 월정액 여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는 다 뭘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전기로. 근데 요걸 먼저 바꾸고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여기 잠깐 보세요.
오히려 잘 됐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안 바뀌죠. 이거 왜 안 바뀌냐면 금액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는 금액을 얼마로 만드세요? 빵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요거 바꾸면 그때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건 금액 넣기 전에 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 넣은 다음에 확인했더니 이거 틀렸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금액을 얼마로 만들라고요? 0으로. 그 다음에 바꿔주시면은 금액 바뀐 걸로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랑 잘못했을 때 어떻게 고치는지. 그래서 항상 입력하기 전에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입력하세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90분까지 안 가요. 여러분들 정도 속도면.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아는 거 푸는 데는 90분 안 걸려요. 타자가 내가 100타가 아닌 이상은. 근데 대부분 2, 300타 나오잖아요. 2, 300타만 나오면 90분까지 안 가요. 참고로 예전에 88타 치신 분도 90분 만에 풀었어요. 58년생이셨던 분. 58년생에도 붙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당연히 머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냐. 그게 가장 1번이지. 머리 좋다 그래서 다 붙는 것도 아니고 머리 안 좋다 그래서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잘못된 게 뭔지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난 열심히만 하면 될 거야. 이거는 이제 안 맞아요. 요즘 시대 자체가.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도 하래요. 이거 대빵 쉬워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요거 이제 나오세요. 나오시고 저희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교재 연습할 때. 여기 위에 보시면 원천징수 뭐라고 있어요?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누르세요. 누르시고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었냐 안 들었냐가 여기에서 갈려요. 지금 우리 몇 월 거 했죠?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다 12월 친 다음에 엔터 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다 12월이 들어가요. 근데 꼭 설명 안 들으신 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여기 가서 또 12 치고 여기 가서 또 12 치고 여기 가서 또 12 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뒷목 잡고 있을 거예요. 설명 들은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 나요. 그래서 똑같을 때는 앞에만 12 하시고 나머지는 못 치시면 돼요. 엔터 치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세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들어오셨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전월 미완급 있어요. 거기 제일 밑에 68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전월 미완급세액 얼마예요? 20만원.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20. 이렇게 치면 끝이에요. 여기 밑에 있죠? 전월 미완급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제일 밑에 전월 미완급세액 얼마예요? 20.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요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해를 못해도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 명한테 월급 준 거예요. 얼마 준 거예요? 440. 근데 여기 440에는 비과세는 빼고 해요.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는 돈만 얼마를 줬다? 440.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얼마를 세금 걷었다? 23만 7,660원. 근데 이거는 소득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여기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은 소득세 237660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여기에도 써 있고 교재에도 소득세 얼마 써 있어요? 237660. 그 다음에 요 전월 미환급이 뭐냐면 요 전월 미환급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저희 앞으로 할 건데 하나는 뭐냐면 연말정산에서 환급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그만두죠. 그만두면 퇴직자 연말정산을 해요. 이거 연습할 거예요. 저희 조만간. 예, 요 퇴직자 연말정산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죠? 환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환급이 나오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사 돈으로 직원한테 줘요. 환급 금액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세금 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빼버려요. 이 전월 미환급이 뭐냐면 안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나거든요. 낼 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어차피 돌려주나 낼 거에서 빼나 결과값은 어떻죠? 똑같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한테 이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도 돌려받아서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주는 회사는 3월 달에 해결이 되거든요. 회사 돈으로 주는 회사는. 근데 받아서 주는 회사는 4월 이후에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회사 돈으로 주는 회사들은 여기에다 많이 써요. 왜냐면 어차피 국가한테 주나 직원 내가 낼 거에서 빼나 아니면 직원한테 내 돈으로 주나 결과값은 어때요?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가한테 이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받아서 주는 회사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요거는 조만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만둔 사람도 무슨 정산해요? 연말정산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몰라서 안 돌려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이거는 나빠 처먹은 회사인데 직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월급 주면 월급 주나 보다. 퇴직하면 그냥 퇴직금 주나 보다. 이러고 말지. 퇴직한 사람도 연말정산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원래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결론은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도 이건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퇴직금 받죠. 퇴직금 어떻게 줘요? 퇴직 전 3개월의 통상임금. 통상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만두기 3개월 동안 얼마 받았냐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얼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평소에 200 받다가 그만두는 3개월 동안 500 받았어. 그러면 500만 원의 통상임금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다 근속연수를 곱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실제 했었던 나쁜 행동이에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IMF라는 게 오면서 많은 제조회사가 중국으로 많이 공장을 이전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장난을 쳤냐면 직원들이 거기가 한 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생산직이 한 3, 40명 정도 됐었는데 퇴직금을 덜 주려고 작업을 했어요. 무슨 작업을 했냐면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분들을 반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20일을 일하면 열흘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을 6개월에서 1년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게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 상태에서 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을 만약에 100만 원 줘야 돼. 근데 반으로 줄였으니까 얼마만 주면 되죠? 50 주면 되죠. 그래서 그거 한 사람은 1계급 특진하고 보너스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은 이익 났어요? 손해봤어요? 손해봤죠. 근데 과연 이거를 그 회사 하나만 했을까요? 많은 회사들이 그 작업을 했을까요? 많은 회사가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왜 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잖아요, 제대로. 네.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요즘 분들은 다 확인해요, 안 해요? 해요. 진짜 노무사한테도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돈 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실제 있고, 아니면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것들 요즘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요즘 분들은 다 알아봐요. 그래서 옛날에만 가능했었던 방법인데 이렇게 해갖고
돈을 좀 덜 쓴 회사들이 꽤 많아요. 퇴직금 상환이라는 게 만약에 육아휴직이 육아휴직이면 그 육아휴직 쪽에 알아봐야 되는데 육아휴직 되면 그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급 육아휴직이어도 예, 완전히 영원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법을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무급이야. 그럼 퇴직금 빵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그 금액 정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예, 근데 그건 찾아보면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684페이지. 요건 좀 기니까 시간을 좀 길게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박대박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 그 다음에 월세 주택 임차 탭.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뭐 하시오? 입력하시오. 여기 보세요. 얘 이제 나오시고 나오실 때는 항상 뭐 눌러주세요? 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몇 번 입력하세요? 103번.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위에 부양가족 보이세요? 요걸 부양가족 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월세주택 임차 보이세요? 요걸 월세주택 임차 탭.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개만 하란 얘기예요. 다른 건 만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네. 또 여기 부양가족 눌러보세요. 부양가족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 사원 등록 있죠. 거기에 넣는 거랑 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거기 위에 있는 자료 1번을 보고 여기 사원 등록을 고치란 얘기예요. 부양가족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있는 걸 보고 뭐 넣으세요? 연말정산 네, 넣어보세요. 시간은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앞에 보시면은요. 항상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지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먼저 가야 되죠. 무슨 가족이요? 부양가족. 그래서 박대박 씨 거기 보시면 총급여 5,500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왜 나왔냐면 월세가 기준 금액이 7천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7천. 그래서 거기 5,500 나온 거예요. 왜냐면 월세를 넣으려면 이 사람이 얼마 버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뭐 본인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정훈님 복권 당첨금 있으시죠? 복권 당첨금은 우리 공부할 때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험 볼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복권 당첨금하고 일용직. 그래서 복권 당첨금하고 일용직은 얼마가 나오든 빵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은 더 이상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억이라고 나와도 읽을 땐 5억이지만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0이라고 생각하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200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다? 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더 이상 이 금액과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아버님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 다음에 어머님 500만 원이죠. 우리 총급여 얼마 이하였어요? 500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하고 미만하고 차이는 1원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500만 원 되니까 몇 세 이상? 60세 이상에 그 다음에 뭐야? 장애인.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뭘로 잡아도 돼요? 장애인으로 잡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서지의 배우자님은 일용근로소득만 700만 원 있죠? 그러면 배우자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일용근로는 거기 700이라고 써 있지만 얼마라고 보는 거예요? 0. 왜냐면 일용근로자들은 돈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낼 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근로가 정규직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단점 하나 있잖아요. 일 없으면 빵이 되는 거예요. 저도 프리랜서 생활을 했지만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 지금보다 돈 더 벌었어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일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일 똑같이 하면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돈 더 벌어요.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일 없으면 정규직은 기본급이라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일 없으면 빵이에요. 100원도 안 줘요. 근데 웃긴 게 그 당시에 10달 벌던 게 지금 1년치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그 대신 프리랜서의 또 단점이 뭐냐면 4대 보험 가입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없어요. 선생님 이건 좀 별도 얘기인데 네. 이게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1,900, 500인데 네. 1,900 만약 500 이상이면은 아, 그때는 부예요. 장애인 그렇죠. 장애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 소득 보고 그 다음에 뭐냐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공제 부하고 장애인은 표시하는 거 아니요. 어차피 기본공제 부면 그 뒤에 거는 안 봐도 돼요. 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 부가 아닐 때만 요 뒤에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요 뒤에를 추가 공제라 그러거든요.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공제 대상자만 돼요. 예,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요 뒤에는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막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수업 끝나면 안 물어볼 거잖아요. 잘. 한부모나 이런 거는 이렇게 공제가 되는데 왜 장애인은 따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한부모나 이런 예.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장애인은 따로 그런 거예요. 장애인은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이거밖에 없어요. 그 출급여가 넘어버리면 어쨌든 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본인이잖아요. 본인은 급여가 넘어도 상관없어요. 본인만.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녀자하고 한부모는 왜 상관이 없냐면 이건 본인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나이가 많든 소득이 많든 상관없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인 누르면 안 눌러져요. 왜 안 눌러져요? 이분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저기 천안 먼저 할게요. 천안 대학원생이죠? 대학원생은 상관없어요. 예, 그냥 몇 살 넘었어요? 예, 20살 넘었으니까 뭐예요? 부예요. 거기 대학원생은 헷갈리라고 준 건데 대학을 다니든 뭘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나이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몇 세 이하? 20세 이하. 그 다음에 뭐요? 자녀. 그 다음에 박하연이는 20세 이하의 자녀는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잠시만요. 박하연 사업소득 금액 얼마죠? 200이죠. 그래서 부예요. 돈 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궁금하신 거? 막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다 대답해 드릴게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자녀를 두셔야 됩니다. 5살인데 얼마를 버셨어요? 200을. 그럼 아마 저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네. 아까요. 네. 만약에 소득 없으면 네. 20세 이하 체크잖아요. 네. 그리고 자녀는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는 7세에서 몇 세까지만? 20세까지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이거 자동으로 떠요. 네,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면 여기 보실래요?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면 여기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얘 20세 이하면 안 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은 그 경로우대나 자녀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다 계산을 해줘요. 또 궁금하신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요거 빨리 숙지하세요. 보험료는 나이 봐야 되고 소득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비는 나이 안 봐도 되고 소득 안 봐도 되고 나머지는 나이는 안 봐도 되는데 뭐는 봐야 된다? 소득. 일단 보험료 아버님 보장성 보험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장애인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연발정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일반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네, 8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란에다 얼마요? 100만 원. 끝. 그러면 보험료 다 맞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줍니다. 몇 점인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의료비 어머니 보청기는 되는데 간병비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간병은 저걸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의료행위로. 네. 그래서 간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만 된다고요? 일단은 네, 100만 원만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질병치료비 어디 가서 치료받으셨죠? 네, 외국은 누구만 된다? 교육비만.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 부양가족 가셔서 여기 의료비인데 요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누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나 이름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뜹니다. 그 다음에 F2 어머니 김유진님. 그 다음에 상호 모르죠? 국세청장 한 건에 얼마요? 100만 원. 간병비는 안 돼요. 아직 간병은 의료행위로 안 봅니다. 네. 아니에요. 위에 100 밑에 70.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하나의 상호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청비하고 간병비는 따로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위아래로 따로따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스템으로 바뀐 지 이제 2번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따로따로 넣어도 맞게 해줄 수도 있고 같이 넣어도 맞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따로따로 넣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업체별로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개가 돼. 근데 똑같은 데가 아니야. 그러면 따로 넣으세요. 또 궁금하신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누구만 대학원 된다고요? 본인만. 그래서 교육비에서는 본인은 되고 처남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대학원은 누구만? 본인만. 그 다음에 자녀 되는데 교복구입비 얼마? 네, 50. 그 다음에 현장체험 얼마야? 30. 그래서 얼마만 넣어야 돼요? 80만원만. 그 다음에 박하연. 예, 하연이는 지금 돈 벌고 계시죠? 그래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돈 벌어도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의료비 빼놓고는 돈 벌면 다 안 돼요. 그래서 몸은 돈 벌어도 된다? 의료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돈 벌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안 벌면은 영어 학원비 되죠. 왜냐하면 학원비는 누구만 가능? 미취학 아동만. 얘는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뭘 했냐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나이 소득을 먼저. 그 다음에 뭘 샀느냐, 어디에 돈 썼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순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항상 뭐가 먼저라고요? 나이하고 소득 먼저. 그래서 보험료인데 22살이야. 그러면 뭐 했냐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나이 소득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돈 벌면 뭐만 된다? 의료비만. 본인 빼놓고. 왜냐면 소득 X는 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소득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어머님. 어머님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왜냐면 장애인, 특수, 교육비.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위에 연말정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세요? 교육비. 그래서 제일 먼저 본인에다가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처남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녀 박하나인데 박하나는 중학생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넣어요? 초중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120 아니에요. 50에 30에서 얼마요? 80. 따로따로 쓰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왜 따로따로 쓰면 안 되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1, 2가 1명, 2명이에요. 예, 아까 의료비랑은 달라요. 의료비는 건수대로 나눠서 하는 거고 같은 상호만 똑같이 넣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1, 2는 이게 1인당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똑같은 사람은 합쳐서 넣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명당 여기 보시면 얼마래요? 300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도 계산 때문에 여기는 인원별로 넣어 주셔야 돼요. 입력하면서 대화하니까 대화가 좀 되잖아요. 그 질문도 공부를 하고 질문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는 거랑 달라요. 진짜 있어요. 그냥 질문하시는 분들. 근데 공부하면서 질문하면 좀 달라요. 문제 자체가. 그 다음에 자녀 박하연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머님은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얼마요? 300. 끝. 그 다음에 계산은 누가 할 것이다? 컴퓨터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480만 원이 공제대상 금액이고 그 중에 얼마만 빼주는 거예요? 206만 1180원. 여기 공제 금액이 요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400만 원 넣었다 그래서 1400만 원이 다 빼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퍼센트 있어요. 그래서 그 퍼센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또 이상하신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물어보세요. 저는 공제 금액이 다른데 잠시만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으로 오세요. 기부금에서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건 크게 정치자금 기부금은 누구만 가는? 본인만. 근데 지금 본인이죠?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대학교는 누구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네, 나라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네, 대학교는 뭐예요? 국가하고 연관이 있으면 법정이에요.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국가하고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죠. 사립대도 국가에서 지원금 주잖아요. 네, 국공립도 국가에서 지원금 나가고. 그래서 교육 관련된 거는 다 법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초, 중, 고, 대학교 있잖아요. 여기에 내는 것들은 다 법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부할 때 학교에다가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부분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거 다 확인하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기부금으로요? 법정 기부금. 왜냐면 기왕 받을 거면 100원이라도 더 받아야 돼요? 덜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되죠. 법정으로 가면 퍼센트가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기부금. 그래서 여기 위에 여기에다가 일단 얼마 먼저 치세요? 10만원. 그 다음에 밑에는 얼마? 5만원. 그 다음에 법정이에요. 근데 이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학교 관련된 거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어떤 게 문제냐면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많으면 3개, 적으면 1~2개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디에 넣을 것이냐. 네,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타이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50. 여기 법정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립대학교 연구비 이런 쪽은 어디로 들어간다? 법정으로.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대부분 좀 유명한 데에다가 기부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 무슨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고? 법정 기부금으로. 그래야 공제율이 좀 더 높거든요. 그리고 설마 그분들이 본인이 하겠어요? 전문직에다 알아보고 하겠어요? 알아보고 해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더 아끼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전문가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 다음 행동을 한다고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왜 더 힘든 줄 알아요? 하면 안 되는데 알아볼 데가 없으니까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봤더니 나중에 불법이래. 그런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전문가들이 붙는 거랑 내가 알아보는 거랑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한테 만만한 건 로또밖에 없으니까.
처남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이 없어서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잠시만요. 아, 여기요, 기부금이요? 예, 기부금은 여기 보시면 나이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에만 그거 안 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적어주신 거 맞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때문에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 연말정산은 되는 이유는 요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기본공제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기본공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연말정산도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의료비 있으면 그렇죠. 의료비 되고. 그렇죠. 의료비 되고 그다음에 지금 나이는 넘었지만 소득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험료 빼놓고는 나머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가 아니에요. 요 요건에 맞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월세. 예, 월세는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월세 주택임차 있으시죠? 예, 그리고 화면이 작으면 여기 크게 보기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커져요. 아까 그 뭐지? 그 처남이요. 네, 교육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왜 안 되냐면 대학원이라. 아, 대학원은 누구만? 본인만. 대학교면은 대학교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나이하고 소득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대학원은 누구만 된다? 본인만. 근데 만약에 처남인데 대학생이야, 그럼 돼요. 처남인데 고등학생이야, 돼요. 예, 처남인데 고등학생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늦둥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간혹가다 TV에 나오잖아요. 처남인데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처남 고등학생이야. 같이 살고 있어. 이런 짓들 간혹가다 TV에 나와요. 예, 왜냐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그래서 임대인명은 김창명. 그 다음에 770271031995. 그 다음에 유형은 어디요? 아파트. 그 다음에 면적은 84. 그 다음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99. 그 다음에 2021년 4월 1일에서 3월 31일 연간 월세가 얼마예요? 840. 별건 없죠? 요거는. 그래서 그냥 궁금하시면 계속 물어보세요. 연금이랑 월세 이건 본인만 된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박대박. 근데 임차인이 와요. 아, 임차인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는 누가 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 그리고 임차인이 와이프 이름이었어도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가능해요. 왜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월세액은 전액 누가 냈대요? 박대박이. 그다음에 또 이상하신 거? 그럼 이 납부하였다 이거를 네. 증빙할 수 있는데 증명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뭐요? 그렇죠. 아니 현금으로 현금으로 하면은 안 돼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요즘 월세 다 뭘로 줘요? 예. 이거 현금으로 하면은 저도 예전에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저도 이제 잠깐 동안에 월세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 뭘 실수했냐면 현금으로 어머니가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얘가 현금으로 준 걸 나중에 뻥튀기 해버리는 거예요. 한 달치 줘놓고선 분명히 두 달치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계좌이체를 하셔야지 흔적을 남기시려면 현금 거래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현금에 발달린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분명히 30만 원 줬어. 근데 상대방이 못 받았대. 이래버리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돈 주고 받을 때 현금은 언제만 하는 거냐면 탈세하고 싶을 때만. 네. 그런 거 아니면은 무조건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막말로 카드로 월세를 내버리든가, 예, 아니면 현금 내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무조건 계좌이체 하는 거예요. 우리 계좌이체 할 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의 계좌이체 할 때는 꼭 무슨 명? 법인명. 개인의 계좌이체 할 때는 그 개인의 이름. 그 다음에 개인 회사일 경우에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사장님 이름. 이거 안 지키면 나중에 법정에서 붙었을 때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돈 빌려줄 때 이거 잘 몰랐을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우 지금 내 통장이 이상해. 그러니까 내 동생 통장이니까 여기로 넣어. 라고 해서 200을 보냈어요. 그 잠적했어. 네.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봤는데 다른 사람으로 넣었을 때에 법원 가서 붙었을 때 이길 확률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200만 원어치 인생 공부했다라고 하고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꼭 요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처 사장님이 아우 지금 통장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통장으로 넣어줘. 절대 넣어주면 안 돼요. 그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덤팅이 써야 되기 때문에 꼭 그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이름으로 된 통장, 개인인 경우에는 꼭 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 이거 아니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우리가 질 확률이 올라가요. 이길 확률보다. 녹음도 가능은 한데 이게 인정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녹음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가서 또 법원에서 이 녹음을 인정하겠다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녹음이 나쁜 건 아닌데 녹음도 좋긴 하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꼭 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하는 게 가장 완벽해요. 왜냐면 녹음 같은 경우에는 뭐 종종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인정 받을 때도 있고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고 이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아직은 녹음 관련된 거는. 그리고 이거는 괜찮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나하고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건 녹음해도 인정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둘이서 대화하는 거 내가 녹음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시고. 그래도 저도 요즘에 웬만하면 통화하면 뭔가 좀 사해. 그러면 녹음해요. 네. 근데 뭐는 녹음 안 되죠? 제가 알기로 애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애플의 단점이 그거래요. 네. 녹음 기능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없어요. 그 대신 장점은 있잖아요. 못 풀어. 내가 안 알려주면. 그건 장점인데 단점이라 그러면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라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전 솔직히 듣기만 한 거지. 전 애플 써본 적이 없어요.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삼성 걸 사갖고 되셨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돈 붙일 때에도 잘 붙여야 돼요. 저처럼 잘못 붙여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아래 항목인데 전통시장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얼마예요? 50. 대중교통 대여 얼마예요? 30. 회사 경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회사 경비 해버리면은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죠. 근데 내가 받으면 무슨 공제가 돼요? 이중 공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론이고 실무에서는 회사 경비에서도 그냥 다 넣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이거 터치 안 해요. 왜 터치 안 하냐면 어차피 얼마 안 돼요.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그래서 회사 경비까지 구별은 안 하지만 원래 원칙은 구별해야 됩니다.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항공기 안 돼요. 제가 저번에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교통수단 있죠. 교통수단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여객운송업. 여객운송업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고속버스는 일반 버스만 뭐예요? 면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뭐냐면은 전세버스만 뭐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뭐하다? 가능하다. 근데 거기 보시면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무슨 물품 샀죠? 면세 물품 샀죠. 우리 면세는 뭐 안 내요? 세금 안 내죠. 그래서 요거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보시면 보청기 얼마치 사셨죠? 100만 원. 이건 돼요. 왜 되냐면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의료비의 보청기에다가. 그래서 의료비의 보청기 좀 보시고요. 우리 그 이중공제 되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그래서 신용카드, 의료비 신용카드, 그 다음에 미취학,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 그래서 지금은 뭘로 하세요?
예, 의료비, 신용카드.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되는 거예요. 의료비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낸 거 있으시죠?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중 공제 안 되잖아요. 그럼 보험료 공제는 되고 무슨 공제는 안 된다? 신용카드는 안 된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험료 공제 안 하고 신용카드 공제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용카드는 항상 후순위예요. 왜 그러냐면 보험료 공제가 신용카드 공제보다 많이 되거든요.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겹치네 그러면은 신용카드 공제는 후순위예요. 그래서 보험료하고 신용카드가 되면 어느 쪽 공제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보험료 공제로.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전통시장 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영수증 돼요? 현금 영수증. 근데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2,500만 원에서 50만 원 빼고 30만 원 빼고 100만 원 빼고 150만 원 빼고 100만 원 빼고 얼마도 빼요? 80만 원. 다 빼야 돼요. 거기에 있는 거. 그러면은 199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990만 원. 요게 무슨 카드가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보면 예, 신용카드 42번. 네. 그 연말정산 담수화 서비스 출력하면은 네. 전통시장이나 이런 거는 네, 다 나눠져 있어요. 나오잖아요. 예. 근데 막 이런 거 뭐지? 항공기 이런 거는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거 웬만하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어느 정도 구별해서 보내주긴 해요. 예. 왜냐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요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아예 예,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 때 만들어 버려서 뭐라고 저희한테 보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희는 실무에서는 그냥 거기에 있는 금액 보고 다 넣으면 돼요. 예, 왜냐면 그걸 세부적으로 다 빼지는 못해요. 왜냐면 국가에서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확인해요.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한테 아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초반에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초반에 전통시장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아예 구별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스템적으로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는 빼고 되는 것만 다 모아서 그냥 제공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제공받은 것만 뭐 하면 돼요? 등록하면. 근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 보고 구별할 줄 아냐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보장성 보험료 현금 내면 그 보험회사에서 현금 영수증 받을 수는 있는데 연말정산에선 안 돼요. 연말정산에선 안 됩니다. 예. 이거 보험회사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달라 그러면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연말정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에다 1990 넣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얼마예요? 50. 대중교통 얼마요? 30. 현금 영수증 얼마요? 100. 끝. 그냥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열심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알려드릴게요. 그 실무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이제 저게 어려워요. 실제 연말정산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시험엔 안 나오는데 부동산 관련된 거. 부동산 관련된 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법 수시로 바꿔놓죠. 막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계속 바꿔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거는 법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언제 가입했냐, 얼마짜리냐,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위치 자체가.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그렇게 내진 않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동산이 좀 난해하긴 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또 이론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